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화장품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금융주 안에서도 희비는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 자체가 좋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옥석 중에 옥석을 골라야 하고 혹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 순서를 조금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정리해 보시죠.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는 단연 화장품주입니다. 지난주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더 확대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매출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코스메틱의 저력은 대단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키워드는 화장품 또 급등의 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도 최근에는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그리고 국내 중소형 브랜드가 대형주 대비해서는 더욱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최근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화장품주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가운데서는 LG생활건강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은 하반기에 어떠한 유의미한 해외 수출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이 좀 찍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에서 해외 쪽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또 가봐야겠죠. 가봐야 정말 실적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CJ 올리브영은 국내에서는 정말 많은 중소형 화장품들의 판매고를 올리는데 기여를 했고요. 매출도 최근 연도 2022년도 2조 원대였던 매출이 작년에는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면서 급상승하는 실적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출, 그러니까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을 정말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성수동을 방문했는데 거기 올리브영이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사지를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한국 사람인가 해서 귀를 잘 기울여봤더니 중국어가 그렇게나 많이 들리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는 올리브영 저도 체감을 했고요. 그런데 이 올리브영이 국내에서는 이제 좁다. 우리도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중저가 K-뷰티 관련한 제품들 플러스 명품 화장품으로 라인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방침이고요. 해외는 그러한 중소형 제품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올 2월에 캘리포니아주에 현재 법인을 설립해서 LA 내에 1호 오프라인 매장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해도 작년에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올 초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6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CJ가 또 받을 텐데 이 기업이 올리브영이 매장을 차리면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은 뭘로 채워지겠습니까? 당연히 국내 중소형 또 인디 브랜드들이 채워지게 될 텐데 또 그에 따라서 그 인디 브랜드는 누가 만들죠?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만들겠죠.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 먹이사슬을 밸류체인을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법하고요. 더불어서 오늘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APR은 아마존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메디큐브 그 모공 패드라고 하죠. 그 제품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1등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가격은 14.9불이었나 봅니다. 이때 1등을 차지했고요. 여기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이게 립 제품인데 이 제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메디큐브의 그 디바이스 제품도 엄청나게 이번에 프라임데이 때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고요. 단일 제품으로 엄청난 매출, 연매출 1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업을 바로 APR이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호평도 있습니다. 과연 APR의 주가는 얼마나 더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기대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과연 이 핸드폰에서 손을 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도 함께 따라가는 양상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번 주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크립토 위크라고 최초로도 지정이 된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3대
핵심 법안이 상정된다라는 건데요. 관련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상발 관련해서 점점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기관의 자금을 끌어올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명확화 법원이라는 약칭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한 법안을 통해서 제도권으로 점점 들어와서 법제화를 하고 이에 따라서 기관의 수급이 가상자산으로 더욱더 흘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수급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벤트가 셀온의 시그널이 될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통과되고 나서의 그 다음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야 될지, 그리고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법이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제도화에 따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발의 예정도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물론 테마적으로 좀 급등락을 보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금융주 내에서는 보험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필두로 해서 보험주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사주 소가, 주주환원,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주주환원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기업들에 대한 관심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항상 어떤 날은 은행주, 어떤 날은 보험주, 또 오늘은 증권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곤 하는데요. 오늘은 보험주 차례인가 봅니다. 관련해서 상승세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보험주를 따라가는 전략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금융주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에서도 짚어볼 내용들이 많은데요. 잠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텔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8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5%대 상승을 보이면서 3,192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 수준 기록되면서 799선, 코스닥이 800 넘는 게 여간 힘이 드는가 봅니다. 계속해서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특징 한번 짚어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약해요. 네. 중소형주의 기회는 언제 오는 걸까요? 이게 뭔가 낙수효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형님들만가요? 그러게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반도체도 좋은 모습을 네. 보이곤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좋죠. 지주사도 있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6위권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주들 변동성이 좀 나와준다면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스피의 대형주들을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놓쳤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코스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둔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스닥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레버리지 투자는 어떠냐,
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 이제 코스닥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ETF 상품이죠. 레버리지까지는 아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내가 좀 늦게 매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신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 드리면서 코스닥도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기회는 남아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총 상위주에는 바이오주가 있고요. 화장품주, 파마리서치가 또 5위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미우놀이 새끼, 2차 전지주가 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총 상위주에는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지금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숏을 칩니다. 네. 하방에다가 베팅을 했을 때 만약에 밑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10%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2차 전지를 숏을 치지 않고 네. 화장품이라든지 반도체처럼 지금 잘 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방에다가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먼저 10%의 수익이 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숏 포지션보다는 네. 오히려 일반적인 업종에 대한 상방 포지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급 주체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방을 만들 만한 명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하면 뭐 미국 기업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제가 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뭐 TV도 많이 보시고 하실 텐데 ESS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LF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LFP에 들어가는 소재가 거의 다 중국 회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ESS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면 당연히 좋겠죠. 새로운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중국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율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온 구간에서 ESS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목표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ESS 시장에 대한 목표치가 있었을 네, 거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상당 부분 달성이 됐다라고 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캐파 확장의 속도 자체가 좀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붙이면서 올라갈 만한 명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ESS 시장 같은 경우도 성장성 자체가 살짝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만 주가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도 지금 뭐 강력하게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에 무게를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10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인플레 심화, 정책 수혜 기대, 트럼프 복주, 2분기 실적 시즌, 소비 쿠폰, LG전자, 비트코인 최고가, 이후 멕시코 관세, 시진핑 방한, 또 미국 6월에 CPI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시장을 달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을에 뭐 경주에 온다고요? 뭐 경주 빵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닐 테고. 네, 예. 그것도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연초부터 얘기가 있었던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뭐 이 에이펙 회담에 시진핑이 참석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네. 그런 내용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몇몇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지난 주말에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라든지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멘텀이나 이슈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군들과 섹터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시진핑 방안이라는 모멘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장 크게 가져가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도 조선과 방산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1주, 2주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지만 결국에는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고 이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화장품주들이 좋은 성과물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화장품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둔해요. 맞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APR 같이 이제 규모가 커진 기업들도 있지만 네. 다수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보다는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좀 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 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은 기업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자료들이나 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개선은 많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상으로는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월 달과 5월 달과 6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선거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죠. 근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가 관세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항상 조선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방산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뭐 엔터주들과 같이 잠깐 엮이긴 했었지만 조선과 방산에 비해서는 노출도가 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이 조정을 받는 현재 시점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APR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APR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전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나 작은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고점을 경신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R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거래가 많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부담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래 대금이 한 번 더 크게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지 않는 대장주들이 화장품주에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ODM 업체 중에서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같은 ODM 업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보다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가 주가 흐름이 더 좋은데 왜 그러냐면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꺾이면 다른 종목들도 꺾이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모멘텀, 중국발 모멘텀이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 결국엔 이제 소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종 내 저평가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이 뭐 나란히 이렇게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기회가 계속해서 왔었던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기준은 뭘까요? 주가가 무조건 낮은 기업을 찾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왔지만 결국에 제가 오늘 포인트로 좀 체크하고 싶은 것은 실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글로벌 정세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장을 미국 내로 가지고 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의 가동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의 성격으로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선 그래도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잉그루드랩의 모회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최근에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잉그루드랩을 필두로 한 미국과 중국과 한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공장을 미국 쪽에 가지고 있는 잉그루드랩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게 이 선케어 제품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선케어 제품을 아무나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생산 공장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상방으로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잉그루드랩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드리고 화장품 뭐 K-뷰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에 높죠. 그래서 주가가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잉그루드랩 사실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의 각도에 대비해서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4,250원을 기록 중인데요. 사실 이 기업도 올 초부터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8,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4,000원대 기록되는데 물론 뭐 APR이 10만 원대 아래에서 지금 18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이 목표 주가를 잉그루드랩 설정을 한다면 올해 어느 정도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잉그루드랩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지금 다른 화장품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10%에서 20% 올라온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좋았을 때보다도 고밸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APR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존보다 매출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날 만한 캐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까지 개척이 되지 않은 시장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온라인 쪽에서 구매가 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프라인 구매가 아직까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플랫폼들을 접목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전 외형 성장도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체 대비해서 10% 20%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그 정도만 프리미엄을 주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더 줘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현재가 대비해서 20% 정도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목표가는 17,000원 정도로 이렇게 좀 업사이드를 잡아드리고요. 네.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1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주 이야기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잉그루드랩 선택을 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 시장을 달궜던 뉴스죠. 비트코인 최고가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일단 보자면 달러화 기준으로 11만 8천 달러, 그러니까 11만 9천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잠깐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은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도 이게 보니까 거의 최고가에 육박하는 모습들이 보였더라고요. 과연 가상화폐 관련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번 주 크립토 3법
네. 관련해서 통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점 제도권화를 만들려는 움직임. 그런데 이게 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이게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고 투자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거든요. 네. 네. 네, 정석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정석적으로는 고민을 못하죠. 좀 해봐야죠. 네. 정석적인 투자를 한다면 이 기업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상 자산 거래소가 있죠.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고 뭐 코인원이라는 거래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에서 이제 그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상자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가상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일정 지분만큼의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상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항상 대장 주식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장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상자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거래가 되면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을 판단해 보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가상자산 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뭐 비트코인이든 그렇죠.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매매를 해보신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미국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죠. 그 그쵸.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맥스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참 시장이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저렴했었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은 거다, 저건 사기다,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어쨌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거나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찾아보면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업이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 수가 있거든요. 네.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주주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물량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근데 그 유통 물량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너무 많으면 그게 어렵고 네. 유통 물량이 적으면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우리가 큰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들 중에서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 외국인들이 주포인 기업들, 주체인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많이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왜 매력적이냐면 그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감기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채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굴을 할 때마다 그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비트코인 쪽에 대한 투자 여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가 긍정적이라면 관련한 종목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자. 예, 근데 요즘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또 이제 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더 올라요? 지금 난리 났어요. 예, 근데 그렇게 따져봐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도미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알트코인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유가, 원유와 관련돼서도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정책적인 육성을 통해 가지고 나라에 대한 그런 안정화를 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는 임기 동안은 그래도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상화폐주 탑픽 우리 기술 투자를 꼽아주시기는 했는데 이런 테마주 접근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가상화폐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일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는 10가지 중에서 소비 쿠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곧 요거 이제 신청해가지고 네. 우리가 소비 쿠폰을 7월 내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유통주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 여부인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물론 뭐 이마트나 백화점 이런 기업들에서 우리가 소비 쿠폰을 직접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서 쓸 돈을 소비 쿠폰으로 대체하고 여기서 이제 쓸 돈을 가지고서 소비에 대한 낙수 효과로 백화점 가서 또 쓰고 그죠. 마트 가서도 쓰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논리던데 어떻게 네. 지금 시점에서도 유통 관련한 기업들 주가상으로 투자의 매력도가 있을까요? 네, 참 유통주 재미없는데 요즘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이마트 정말 좋아요. 제가 이마트. 봄부터 이마트를 외쳤거든요. 가지고 계신 거. 아니 외치기만 예. 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사셨죠? 제가 이마트 그렇게 목놓아 외쳤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어때요? 예. 일단 뭐 오를만 하죠. 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PBR이 0.3배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를만 하고요. 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비 진작에 대한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매출이 30억이 넘어가는 쪽에선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네.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저한테 힌트를 주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자금이 돌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맞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소비 쿠폰을 좀 작은 가게에 가서 사용을 하면 그 가게 주인이 돈을 좀 벌게 되겠죠. 그럼 그게 또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수단도 구조인데 있군요. 그렇죠. 어쨌든 자금이 좀 돌 수 있다라는 네네.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 우리가 또 경쟁사가 있었잖아요. 홈플러스. 네. 이제 홈플러스가 철수한다라고 합니다. 7월 달부터 7월 말부터 철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내수 진작. 그렇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발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유통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2분기나 3분기를 저점을 찍고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다른 소비주들과 다른 유통주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적인 기대감이 2분기, 3분기부터 바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 흐름이 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이마트 밑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브랜드들이 있는데 통합 구매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같이 도매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 온라인 매출 쪽에 대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한 이런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좀 자제를 시켜야 되고 많이 네네. 효율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주가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PBR이 0.3배예요. 와 진짜 싸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기업이 주주환원 좀 하겠어요? 뭐 매출이 나와야지 주주환원을 할까 그쵸. 말까 할 텐데. 제가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우리가 지금 뭐 자사주라든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무조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아니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된다. 그렇죠. 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마트는 그래도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는 하니까 저도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2025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5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6천억이기 때문에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20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마트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이재구 대표의 탑픽주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을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오, 최근에 꽤 좋네요. 그래도 네, 회복을 그래도 하고 좀 있어요.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코스닥 이야기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네.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1조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당장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2026년도, 2027년도에 예상이 되는 로얄티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매출단 자체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레이저 티닙이죠. 레이저 티닙이 이제 글로벌에서 2024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쪽에서 판매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유럽이라든지 판매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레이저 티닙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로얄티로 오스코텍이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치매 신약 쪽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치매 신약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추후에 기술 수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외형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갑자기 레이저 티닙 관련되어 있는 제품 자체가 판매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글로벌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신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스코텍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4만 원 말씀드리고요. 네.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손절가는 28,5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바이오주 가운데 또 오늘 탑픽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 28,500원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제인베스트먼트 이재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 시장 정리해보고 오후 시장 전략까지 세워가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 SL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짚어보니까요. 코스닥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증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장 자체도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피가 하루 올랐다면은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코스피의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쨌거나 이 상승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제가 외국인을 좀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소에서는 1,400억 원대 순매수, 그 다음에 선물도 1,000억 원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1,500억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급을 같이 체크하면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또 따라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역시나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못 갔었던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지금 뭐 미 온라인 매출이 33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못 갔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비 쿠폰과 관련돼서 유통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와 같은 유통주들도 못 갔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승의 명분만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쉽사리 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섹터 부문으로 좀 보자면은 사실 다른 종목, 이 다른 섹터 내에서 좀 보자면은 뚜렷하게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 종목별마다 좀 온도차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쪽은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현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단에 있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갔었던 섹터들을 자꾸 체크를 해줘야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였냐? 바로 이제 미국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PI 발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도 좀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조금 소폭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왔었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코스피만이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또 내일 시작에서는 코스닥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신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강호진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들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위아를 챙겨주셨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동차 쪽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 그 안에서 부품 쪽도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현대 위아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산으로까지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동차 섹터에서 순환매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PBR 0.38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이 공작기계 부문도 덜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와 방산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부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신차 출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타스만이라든지 EV3, EV4 이런 것들을 지금 연쇄적으로 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현대 위아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멕시코 공장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가동률이 50에서 6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80%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자동차, 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조금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방산 부분이 좀 실적을 이끌어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영업이익 부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부분을 좀 기록을 해줬다. 그래서 방산 부문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포신에 대한 부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차와 자주포가 팔리면 팔릴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계약을 통해서 또다시 방산 부문에 대한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최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이 바닥 구간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241선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짙은 선이 241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서 현재 차트 이 캔들 하단에 깔려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61선, 121선도 아래에서 우상향으로 보이게 되면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실려주고 있고, 또 주가 흐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제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 구간에서 어때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우상향,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PBR 0.38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힘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55,000원 구간으로 좀 잡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전에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55,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저점을 만들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이 구간에 상당히 좀 많은 매물이 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다. 근데 이제 55,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굉장히 좀 크게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단으로는 47,500원 구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21선, 지금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500원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반기에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간 부진했던 자동차 쪽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재료가 한 가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47,500원 보시면서 대응 나가시죠.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TEMC 챙겨주셨고요. 이 종목을 봐보니까 그래도 7월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제 TE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업황, 특히 이제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 크게 회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낸드 부분이라든지 이 중국 이구안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크게 기대감이 실렸으나 아직은 높은 재고율 때문에 뚜렷하게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TMC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해왔습니다. 지금 잠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꾸준한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피크였을 때 2022년도에 500억을 기록을 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200억대? 보통 우리가 20년도, 21년도에 기록을 했었던 뭐 89억 혹은 127억 이때보다는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줬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300억대를 좀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TMC 같은 경우에도 PBR 0.8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나 이제 부채 비율도 보더라도 50%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600%, 작년 기준으로 1600%를 기록을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1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금 이 두 자릿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현금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TEMC가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 현금성 자산만 보더라도 8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탄소 중립 국책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에칭가스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C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미 22년도에 실적 피크를 찍고 23년도부터 실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로 좀 떨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죠? 실적 안정화 그리고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난다라는 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1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격을 많이 축소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 241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을 경우에 이 바닥주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 241선 정도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241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8,5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차 목표가를 8,3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한 8,300원까지는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일단 8,3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하단으로 봤을 때는 6,200원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바닥 저점을 좀 형성을 했는데 6,200원 구간에서는 계속적인 회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확실한 손절가 6,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MC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든 간에 흑자 기조 꾸준히 유지를 해왔고요. 거기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현재 붙은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8,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는 신성 ST 챙겨주셨고요.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오르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EV, 그러니까 전기차나 혹은 ESS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캐즘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ESS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실적 시즌에 지금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을 좀 봐야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이 신성 ST라는 기업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순히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좋아야겠죠. 그런데 이 신성 ST라는 기업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무려 7.2조 원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수년간에 대한 일감을 좀 따놓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 전력과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 시장만큼은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북미향으로 수주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SS에 들어가는 이 냉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뭐 2조 원 혹은 3조 원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금 미국에도 생산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
8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실적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이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캐파, 이 신성장 동력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신성 ST의 지금 실적을 좀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제 800억부터 시작해서 1,200억대까지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44억부터 88억까지 100%의 성장을 좀 보여줬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적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한 20억에서 10억 정도의 성장을 좀 보여왔죠. 근데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88억부터 110억까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폭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꾸준한 흑자를 기록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200%대부터 40%대로 줄어든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1000% 혹은 그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2000%대로 올라왔다. 근데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공장 증설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주가도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 구간, 그래서 지난 4월, 5월, 6월에 갇혀 있었던 이 35,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탄력이 좀 붙게 되면서 돌파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매물대 구간을 하나씩 좀 소화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전에 또 45,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두 차례 저항을 받았었던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45,000원 잡아보고 그 다음 5만원, 55,000원 이런 식으로 5,000원 간격으로 우리는 목표가를 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단으로는 3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준선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격대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 지금 이평선 수렴한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다시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절가 33,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우상향 중인 기업입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수치가 잘 나오는 종목군들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면 정보방으로 연결되고요. 이 정보방 안에서는 강호진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체크였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3,000선을 넘은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은요.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시장이 꽤 견조하죠.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3,200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순항을 겪고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순항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꾸역꾸역 올라간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3,000 넘을 때까지는 순항이었고 3,100에서 한두 차례 좀 조정 비슷한 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몇 가지 컨선되는 게 없지는 않죠. 걱정되는 게 뭐가 있죠?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관세가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관세 미완성. 예, 그것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정이 그 여정에서 우리 위주로 잘 된다고 희망하고 싶은데 희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좀 까리까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순항, 쾌속 이거는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체크하면서 갈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관세. 네, 그리고 또 뭐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리고 세 가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지 아주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첫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은 할 거다. 지금 뭐 파월이 사임할 거라는 네. 얘기들 주말 사이에 엄청 나왔어요. 뭐 저기 연방 무슨 뭐 공사비 이상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7월이 아니더라도 9월에만 하더라도 시장은 그걸 믿고 버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네. 포인트. 두 번째는 뭐니 해도 AI. AI 수요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한 축에서 긍정적인 거는 주가가 반영됐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거죠. 네. 세 번째 마지막은 대한민국만의 예외주의. 예전에 작년에 미국 예외주의였는데 이제는 한국 예외주의. 한국 예외주의. 예, 한국만 잘 된다, 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주식시장 활성화, 상법을 포함한 것이 일단 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진심이다. 단 이것도 100% 확신이라기보다는 확신은 비슷한데 방향은 진심인데 네. 이슈는 속도. 그리고 아직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체크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근데 이 세 개를 봤을 때 저는 왜 별로 걱정이 안 되죠? 관세도 물론 지금 과거보다는 더 숫자가 올라가겠지만 네. 감당 가능한 수준, 네. 뭐 감당의 그 가치는 평가는 기업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또 반영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준금리 9월이나 뭐 하겠죠. 네. 하반기에. 예. 그렇게 더해져서 뭐 AI 관련해서도 물론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런데 그런 이제 전체적인 수혜를 국내 증시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에는 이게 또 외국인의 수급이 또 더 유입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 어제 좀 적극적으로 삽니까? 요거를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얼추 80% 90%가 반영된 게 지금 3,100, 3,2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맨 말씀드린 관세 이슈가 진짜 뭐 그 불확실성 해소로 나오는 뉴스가 되면은 네. 그 20%가 나왔든 25% 나오든 그럼 첫 번째 얘기한 것이 해소되잖아요. 네. 그러면 3,200, 300으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이 반영됐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뭐 골만삭스인가 JP모건에서 얘기 3,500 얘기했다는데 네. 3,500이라는 숫자가 얘기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익 기준으로 네. PER이 11배 한 초중반 정도 돼야 됩니다. PBR로는 1.12배 사이가 돼야 됩니다. 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총매는 자산 시장 자산 이동이 그 다른 부동산이고 다른 데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이 돼야 돼요. 국내적으로도. 그게 포착이 되려면은 지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네. 그 잔고는 점점 더 그렇죠. 일탁 그게 고도로 하나의 중요한 올라가고 얘기입니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잔고 들어와갖고 일탁 잔고가 늘어났는데 65정도 70정 늘어났잖아요. 네.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대기하고 있지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들어왔죠. 그래서 약간 무서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게 3,000선을 네네. 돌파하고 3,200 가니까 주도주를 사기에는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서 사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덜 오는 종목을 사기에는 뭔가 시장에서 다 주도주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주도주가 해서 약간 바뀌는 것도 있죠. 조선방산보다는 요즘에 또 오늘 화장품도 가고 뭐 지주사 가고 네. 은행증권도 가고 이제 따로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게 없고 AI만 우뚝 쓰고 나머지는 키 맞추기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사들어가는 자산 이동이 포착되거나 외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인이 1년 동안 30몇 조가 나갔잖아요. 지금 최근에 2개월 동안에 한 6, 7조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해주면은 3,200, 300, 400 가는데 좀 수월할 것이고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이 여하이 그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돼서 최근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올라가는 게 주춤주춤하면은 그 올라가는 추가적인 여정이 조금 가파르지 못하고 네. 옆으로 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수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3,2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3,500을 가기 위한 여정에는 무엇이 이게 반드시 필요 조건이에요? 네. 이게 충분하게 다 반영이 돼야 3,500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지금보다 한 9% 좀 9%가 아니고 얼마 네. 정도인가 한 10% 올라야 되거든요. 네. 장이 그럼 삼성전자가 7만 원 되면 되죠. 삼성전자 7만 원. 안 차. 아, 제일 어려운데요. 그게 어려우면 나머지 것들 더 올라가야 돼요. 나머지- 하이닉스가 30만 원 중반. 그 밑에 있는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400 몇십 조니까 네. 나머지 것들은 엄청 10% 훨씬 넘어야 돼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가능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덜 올랐고요. 네. LG엔솔은 모르겠는데 KB금융 그리고 요새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얘기도 10% 업사이드가 이디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껴놓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10% 이상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미니 주가 많이 올라가서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7만 원 되거나 하이닉스가 한 30만 원 중반 되는 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이 3,400, 500을 가려면은 다른 것들이 10%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네. 10% 업사이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지금 7월이잖아요. 8월, 9월 가면서 금리 인하가 되고 올해 어닝 기준으로 지금 얘기한 거죠. PER 얘기할 때. 네. 내년도에 대한 이익 전망이 가시성이 지금보다 높아지면은 밸류가 내년 기준으로 싸거든요. 아까 3,500이라는 숫자가 올해 기준으로 11.5배고 내년의 EPS가 어닝이 약 15% 올라간다 하면은 네. 같은 3,500이 내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10배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쌀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7월하고 8월하고 9월하고 10월 가면 갈수록 다가오는 게 지금이 아니고 저절로 그 타임 프레임이 다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올해 이익만 갖고 하려면 돈이 들어오거나 삼성, 하이닉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오르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각도가 이제 아주 가파르기는 쉽지 않은 영역에 들어온 거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지수단을 하나씩 올리기 위해서 퍼즐을 요거 넣었다가 좀 무너질 것 같으면 다른 거 넣었다가 이렇게 뭔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지금 맞습니다. 끼워 맞추면서 이전에는 그냥 갑자기 물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쫙 3,200까지 거의 가까이 네, 왔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뭔가 이렇게 쌓고 하는 그런 촘촘함이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촘촘하게. 그렇게 촘촘하게 쌓아가기 위해서 이 시총 상위주 단 가운데서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이 좀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를 네. 봤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종목은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10% 위다라고 했는데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뭐가 있죠? 삼성전자는 항상 목표주가 7만 5천 원이니까 네. 7만 원 얘기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0%가 7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되는 네, 거고요. 네.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 3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30만 원 중반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33만 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가능성이 있고요. 네. LG엔솔은 헷갈리죠. LG엔솔은 시가총액 70조면 싸고 76조면 비싸고 이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78조 정도 돼야지 이게 30만 원 중반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까리까리해요. 그건 까리까리하고 그쵸. 바이오로직스는 한 120만 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120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는 갈 수 있는데 이건 좀 군뱅이처럼 늦게 가잖아요. 근데 육공장 짓고 뭐 하는 거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은 9월달 10월 가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 문제인 네,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고 KB금융은 한 13만 원은 가야 되거든요. KB금융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조금 지금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 그럼 이게 얼마냐면 PBR로 0.7배예요. 0.7배인데 ROE가 9%예요. 0.7배 ROE 9%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네. 중국의 은행주가 지금 0.72배의 ROE 9.6이거든요. 그러니까 KB는 우리나라 대표주 KB는 중국의 은행하고 비슷한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뭐 좋은 거예요? 이거 옛날에 0.5배였는데 0.7배가 ROE 9%인데 네. KB가 네. 대표주 우리나라 네. 지금 중국의 평균 그 은행의 평균이 지금 0.72배 비슷하죠? ROE가 조금 높아 9.6이야. 네. 그러니까 KB가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까리까리한 거죠. 다만 실적이 나쁘지 않고 네. 자사주 그 주주 환원 정책하겠다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KB가 살면은 은행이 사는 거예요. 네.
단 이게 있습니다. 그 은행들은 뭐죠? 정부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법 개정해주고 해서 배당 순리해서 주가 올랐는데 그렇죠. 혹시 뭐 이런 거 있죠? 배드뱅크 만든다든지 뭐 할 때 차출, 돈 차출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런 게 옛날식으로 어쩔 수 없이 주주를 위한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또 순응해야 되는 어떤 모멘텀이 나쁜 방향으로 발생하면은 네.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많이 몰라서 현재 목표 주가 보통 13만 원, 14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엔솔보다는 있겠죠. LG 엔솔보다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KB금융은 삼성전자보다는 좀 낫다고 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이닉스 가능성 있고 바이오로직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성 있고 KB금융은 삼성보다는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한 20만 원 중반 되면 좋아요. 자동차가 20만 원 중반 되느냐 이거는 관세가 해결돼야 돼요. 네. 관세가 해결됐으느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어디죠? 일본, 유럽도 미국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좀 협정이 잘 돼서 우리는 좀 그냥 무임승차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네.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거는 까리까리합니다. 아. 네이버가 얼마 전까지 30만 원 가려다가 20만 원 중반까지 내려가다가 그러게요. 오늘은 카카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많이 빠져요. 카카오페이도 빠지고 5%대 빠져요. 스테이블 코인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건 둘 다 얘기하고 네이버는 한 25만 원 정도에서 받음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아주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바 그런 거 잘 나오면은 아마도 내수 정책의 순위를 받으면 20만 원 후반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10% 올라가는 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탑 7개의 주식입니다.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 현대차 아까 현대차는 왜안 얘기했잖아. 보세요? 현대차 얘기했지. 20만 원 중반까지인데 관세가 해결돼야 된다.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20만 원 중반이 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것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는 룸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는 살라기보다는 네. 두산을 사는 투자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치 SK 하이닉스를 더 사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 지주사를 사는 그런 수급이 늘어나는 거랑 비슷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네. 두산을 사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편하게 7만 원대로 갈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퀘스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100만 원 불렀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사람이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오면은 역시 90만 원 가는 건 단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셀트리온 기회는 있죠. 뭐 진펜트라 해가지고 마케팅하는 거 네네. 마케팅 시간이 걸려요. 갈 수는 있는데 20만 원 갈지는 좀 헷갈려요. 현대중공업, 조선주죠. 조선주는 대표적인 관세 피해가 아닌 주식으로 미리 그렇죠. 올랐죠. 우리가 미국하고 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게 반영돼 있어요. 많은 게 반영돼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삼성물산 정도? 삼성물산은 지배주주 이슈가 되기 때문에 워낙 기다리면 20만 원대는 갈 수 있어서 가능한데 이게 한두 달에 되지. 네. 그래서 한 6개월을 본다면 삼성물산은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한국조선, 현대 로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지주사하고 은행주하고 가다 보면 이론적인 매기가 바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방향성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뭐냐 3,400, 500으로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2, 3개월 내에 될지 네. 아니면 해가 넘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고 그게 편하가려면 아까 말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위로 끌어주는 게 시가총이 큰 게 그래야지 편하게 가고 자. 형님이 가니까 나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형님 과연 갈 수 있을지를 집중 점검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장현 본부장님이 물 드세요. 네. 반도체 아저씨로 또 한때 명명이 되셔서 반도체 워낙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물론 뭐 레거시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이게 업황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자체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요, 그냥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좀 사서 오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거기도 이유를 이제 붙이면 네. 또 예, 다양하게 좋은 얘기를 꺼냈을 수는 있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네. 제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뭐라 얘기하냐면 생각보다 길게 오랫동안 53,000원에서 65,000원 박스권에 갇힐 겁니다. 김장렬 얘기하는 거 허투루 들지 마세요. 뒤에 말은 안 했어요. 그럼 맞아주고 뒤에 말이 뭔지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방송에서 퇴출될 것 방송 같아서 얘기 안 불가입니다. 했는데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53,000원, 65,000원 박스권에 갇힌다. 기술력이 한번 잃고 마켓이 잃잖아요. 그 회복하는데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년 넘었잖아요. 거의 1년 됐죠. 2년 가까이 네. 되죠. 그래서 작년 9월 30일 날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작년 9월 30일 날을 말씀드리면 그게 61,500원이었어요. 네. 지금은 아주 크게 차이는 없죠. 네. 61,500원. 그러네요. 그때 우리 코스피가 2,593이었습니다. 코스피가 600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거지요. 네, 네.
그 당시에 외국인이 삼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갖고 있어요? 53.7%. 지분율이 50% 이상이 있네요. 53.7%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얼마요? 49.8%. 그렇죠. 이거 4% 넘게 채워야죠. 네, 이게 300만 주 이상, 300만 주가 뭐야? 3억만 주 정도도 빠졌거든요. 3억 만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채워지려면은 하루에 500만 주씩 한 50거래일 유입되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주가가 바뀌었는데 500만 주 이상 지난주 금요일에 500만 샀어요. 올라오느냐는 건데 작년 9월 달이면 3, 4분기잖아요. 3, 4분기 실적이 9조 나왔었어요. 난리가 났죠. 14조, 15조 하다가. 지금 이번 2분기 실적 얼마 나왔죠? 4조 얼마 안 4조 됐나요? 6천 나왔죠. 근데 이건 지나가니까 네. 잊어버려. 그래서 저점이었어. 바닥이야라고 하죠. 그 바닥에서 탈출했어. 주가도. 네. 탈출한 거. 근데 왜 개런티 하는데 주가 다시 5만 3천 원, 5만 5천 원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작년 3, 4분기 9월 달에 9조일 때 주가가 6만 1,500원 더 내려간다고 걱정했는데 지금 더 내려가지고 올라간다잖아요. 네.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9조 정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9조 정도 가려면 9조 정도는 가야지 그 당시보다 주가가 그쵸.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근데 9조인데 3분기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 애널리스트들이 범위가 넓어요. 네. 7조부터 8조 6천원까지. 9조는 아니네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올라는 갈 것 같은데 네. 이 어디에 맞춰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 레거시가 됐던 아니면 HBM이 됐던 파운더리가 됐던 갤럭시 폴드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넘버가 9조 이상이 나오는 확신성이나 가시성이 보여졌을 때는 주가는 작년 9월 달보다는 올라갔을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3분기에 9조 달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세요. 9조는 좀 무리입니다. 그러면 8조 8조 정도? 언저리가 됐든 올라갈 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8조 된다라고 해도 지금 6만 2천 원대 가격대가 그냥 그래서 더 적정한 이상 안 가고 수준이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보다는 지금 환율이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지금 다시 약세가 됐는데 원화 강세가 빠르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패시브 자금을 늘면은 저절로 큰 주식을 많이 살 수 없죠. 물론 하이닉스를 2개 살 때 삼성전자를 5개처럼 이렇게 안 사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급이 아까 얼마나 속도가 되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모든 거 필요 없는 거는 뭐냐? 삼성전자를 가장 나쁘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 그 소개시켜 드리는 이분이 얘기한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주가는 가는 거예요. 이분의 목표 주가는 6만 9천 원입니다. 낮죠? 가장 낮아요. 지금 현재 6만 9천 원인데 전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네. HBM4가 해결되거나 네. HBM4, 엔비디아 아니면 파운더리의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HBM4 아니 우리 다 기다리는 거예요. 네. 예, 파운드리, HBM4 두 가지 모두 그게 다 기다리는 언젠간 거죠? 개선되면은 이 사람도 개선된다 봤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했거든요.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은 목표 주가 6만 9천 원. 글쎄, 지금 당장인지 모르지만 가장 낮은 목표 주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나요? 올해 안에 파운드리든 HBM4든 둘 중에 하나. HBM4는 네. 엔비디아 콜 나고. 왜 HBM4가 중요하냐면 HBM3 1년 내내 얘기했던 거는 올해 콜 나도. 네. 이제 그거는 주종이 아닌 내년도 중반이기 때문에 HBM4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비스무리하면은 삼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하이닉스한 프리미엄을 낮추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7월 달에 이제 샘플을 주고 네. 샘플 주고 나서 콜되는 시나리오는 9월이건 10월이건 11월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숙제가 많네요. 삼성전자가 쉽게 7만 원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거꾸로 하면 대한민국이 3,400을 쉽게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그 조건을 좀 달성하기 쉬운 거면 좋겠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든지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예.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고 독려하고 하면은 근데 뭔지 아세요? 만약에 그 크게 바뀌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거를 그렇죠 자기 한계를 느낀다 하면은 네. 그러면 주가는 더 이상 안 내려갈 수 있죠. 애플도 비슷하고 인텔도 비슷하고 네. 삼성도 비스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삼성 내부적으로 계신 분들이 자기네 회사가 그 잘못된 걸 인정하고 무슨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부정한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해서 다 바꾼다면은 그거를 그리고 일찍 나서 했잖아요. 6개월, 9개월 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올 초에 네. 삼성전자에서 거의 대국민 상하문처럼 대표가 나와가지고 쇄신하겠다, 다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근데 이렇게 보세요. 조직이 10몇만 명이 있는 큰 조직이에요. 네. 우리 집에서도 네. 가족들이 뭐
친척들이 뭐 10몇 명 있으면 누가 주창하더라도 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10만 명이 있어서 조직이 뭐 상무님이 있고 전무님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밑에 뭐 과장 차장이 있는데 이게 조직 문화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1년 됐으니까 뭔가 좀 그때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장담할 수는 없죠. 자, 삼성전자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조금 있는 건 업황이나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외국계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따른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외국인이 얼마나 빨리 수급이 유입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넘버적으로는 구자가 중요해요. 구조. HBM4 퀄 파운드리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갤럭시 폴더 이렇게 팔린다는 거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게 의미적으로 붙는 거는 나중에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넘버 와이즈는 한 9조 가까이가 나올 수 있다면 주가는 다른 레벨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구조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찍히는 게 3분기 실적은 우리가 겨울 다 돼서 10월에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빠르니까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우리 미리. 추석이 우리가 9월 말 10월 달에 네. 엄청 놀러 가잖아요. 맞아,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한 2개월 반 뒤면은 9월 말 9월 후반기면은 얼추 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외국인이 좀 물밑 자금이 들어온다 하면 그러니까 작년 9월 말하고 지금 다르지. 작년 9월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완전히 1년 지난 시점에서 맞아요.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등 SK하이닉스 이야기 보겠습니다. 30만 원 석에 대한 안착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30만 원이 무슨 소리야? 앞자리 4로 바뀌어야지 네. 기대하고 있어요. 네, 우리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하이닉스는 두 가지예요. 그 매출 이익의 거의 반 이상은 HBM이고 나머지는 레거시나 낸드 이런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HBM이 잘 되는 첫 번째 거는 엔비디아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잘 된다. 같이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가 있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어떤 거요? HBM 잘 되면 삼성 하이닉스가 잘 네. 되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주가가 한 90% 그건 반영하고 네, 있는데 혹시 그 잘못될 확률.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4를 너무 잘해. 그래서 HBM4부터는 오더를 받는데 주문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중이 거꾸로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또 엔비디아 자체도 네. 지금 뭐 AMD가 치고 올라오고 뭐 베이직 반도체 네. 얘기 나오고 해도 그래도 이 파이 자체가 요만했던 게 AI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 문제가 있겠냐 싶은데 SK하이닉스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파이에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가 7대 3으로 생각했는데 네. 시장에 생각했는데 이게 5대 5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하이닉스에서 빼서 네. 삼성전자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HBM4가 엄청 삼성전자한테 중요하지만 네. 동시에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커요. 근데 그게 금방 일어나지 않으면 하이닉스의 HBM은 엔비디아랑 같이 간다는 기존 그 흐름이 당분간 지속돼서 파지티브.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냐? 나머지 휴대폰이나 일반 D램, 네. 뭐 낸드 이거는 아주 썩 좋지는 않은데 관세 때문에 미리 수요가 당겨서 지금 일반 D램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요. 4, 4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혹시나 내려갈지 미리 당긴 수요가 갑자기 없어져. 관세 확정되고 나면. 그러면 4분기 숫자가 생각보다 줄어들겠네요. 안 좋거나 3분기 올라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클리컬한 걸 확인하면 이거는 주가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인 거예요. 네. 그건 삼성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분기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것뿐만 아니고 4분기에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HBM 아닌 넌 HBM 이슈인데 이거는 관세랑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도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하이닉스가 엄청 실적이 좋고 뭐 얼마야 올해 뭐 35조 난다고 내년에 40조 난다는데 네. PER이 7배밖에 안 되잖아요. 7배에서 8배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이크론도 10배 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미국 시장이 24배인데 그 사이클의 한계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주가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바로 내일에도 35만 원, 4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게 이런 걸 체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두 종목이 지금 62,000원, 지금 29만 8,000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율이 형성돼 있거든요. 여름이 꽤 지루할 것 같아요. 왠지 이제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도 네네.
많이 못 올랐는데도 지루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게 지루한데 반도체 소부장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대안을 찾지 말고. 그러면 섹터가 반도체가 아니고 네. 다른 거예요. 아, 아까 말했어요. SK 하이닉스 사기 싫으면 SK 스퀘어를 사거나 두산 에너빌트 사기 싫으면 두산을 사거나 지주회사 그렇다고 안 오르는 거 아닌데 그런 수급의 스플릿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미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욱이 아까 개별 주식이 많이 올라갔으면 가는데 속도 조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 사고 하나를 사는 식으로.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SK 스퀘어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애매한데 그런 막 수급의 변동이 있으니까 여기 부족하다는 느낌은 다른 쪽으로 사든지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뭐죠?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펀더멘털이 엄청 가는 게 아니니까 네. 투자를 엄청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적 투자를 엄청 늘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소부장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오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엄청 경기가 좋을 때예요. 경기가 좋은 게 아니니까 삼성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갔다 하고 버틴다 해가지고 네. 소부장이 다 같이 10명에서 8명이 다 같이 끌고 가는 장은 아직은 아니다. 이걸 하고 다른 섹터로 봐야 돼서 네. 그러면 대한민국 예외주의로 증권주 살 것인지 내려갈 때 은행을 살 것인지 지주를 살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화장품을 살 것인지. 다 돌고 해서 돈은 남았는데 갈 데가 없다. 돈은 남은데 갈 데가 없다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개별 종목 싼 거, 뭐 이상한 종목도 막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시장까지 간 건 아니죠. 오늘 네네. 코스닥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지주사하고 증권하고 여기서 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300 정도 갈 때까지는 돌고 하다가 갈 데 없으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못 가. 그러면 딴 데도 많이 올랐어.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가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반도체 두 대형주에 대해서는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동력을 찾기에는 너무 좀 확인해 볼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시선이 최근에 이제 금융주, 뭐 증권주, 지주회사 종목, 오늘은 이제 보험주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뭐 네. 제도도 그렇고 증시에 몰려오는 자금도 그렇고 약간 코로나 때를 또 방불케 하는 그렇죠. 그러한 거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사업 네, 추가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돈 벌만한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고 네. 여기 또 저평가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증권주 투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데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 늘 수 있느냐 그부터 따져야 돼요. 늘 수 없나요? 우리나라 거래량이 는다는 건 주시장이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야지 거래량이 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3,300, 3,400 간다. 시간을 두고 근데 저기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온다. 부동산 안 팔더라도 여기잖아요. 우리 가구가 돈이 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 한 2천만 가구 되잖아요. 작년에 통계하면 한 가구당 평균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한 1,5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있어요. 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예금이 또 좀 있다고요? 현금보다 하여튼 흑자. 흑자? 프리 캐시 플로우 이렇게 뭐, 흑자가 네네. 작년에 한 1,500만 원 있어요. 그거 곱하기 한 2천만 원 300 몇십 조가 흑자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하냐?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자동차, 람보르기니를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네. 있고. 예금을 그냥 놓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뭐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가처분인데 흑자 나서 가처분이 330조 있어요. 그 중에서 얼마 정도 주식으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들어올지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죠? 예측하기가 우리나라 지금 예탁 잔고가 65조예요. 네. 우리나라 하루에 거래가 30조 돼요. 네. 외국인 30조 빠졌잖아요. 네. 외국인 30조 빠지고 우리 예탁 자금 60조 중에서 얼마 들어올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300 몇십 조 중에서 10%만 들어와도 얼마나 수급이 도움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잘 된다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늘겠죠. 네. 거래가 늘면 어떻게 되죠? 그 포지션이 높은 거, 주가 많이 올랐는데 키움이나 미래에셋 같은 거는 난리가 나겠죠. 지금도 난리가 났지만 더 난리가 날 난리가 수도 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밸류를 따지겠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와이즈 미래에셋은 자본이 나오는 게 네.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아, ROE 측면에서 아직 밸류가 있다고 보는 게 키움 이런 그렇죠. 거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회사다 하면은 삼성증권 증권 증권. 아니면 한국금융지주를 보는 게 왜? 뭐 발행어민 시장이건 뭐 무슨 뭐 종합 투자 계좌 네. 오랜만에 해준다는 이런 것들을 어플라이하는 그런 쪽에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밸류가 절대로 싸냐? 절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주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약간 고민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이 네. 레벨에서는. 증권주 얼마나 거래가 더 많이 유입이 될까요? 그 남았던 소득들이 시장에 몰려 들어오는 10%만 들어도.
그러니까요. 그 수급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계속해서 빠르게 나타나면은 증권주가 아무리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또 볼만한 주시장이 언제 거품인지 아세요? 언제예요? 아까 오늘 보험 좀 많이 올랐잖아요. 보험을 팔아서 주식을 한다. 그러면 보험을 팔아서 보험 자기 깨갖고 주식을 한다. 보험까지 깨서 그러면 주식을 이제 한다. 고점이라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보험 해약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그런 기사 기사가 나오기 나오면 전에 옆에서 그런 네. 사람 나오면은 일단 그 다음 주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2022년도에 네. 22년도 7월인가 8월인가 기억나는데 에코프로 BM이 엄청 갔을 때 네. 있잖아요. 저희는 그제 팔았는데 왜 파는지 아세요? 보험 해약률이 높아졌어요. 보험 해약한다는 게 서울 어디에서.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거 저희는 에코프로 제가 아니고 우리 회사. 그런데 지나간 얘기니까 네. 그 포스코 푸치안이 있는데 네. 그 다음 주에 다 팔았거든요. 딱 바로 그 순간에 꼭지였어요.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보면 지금은 그 정도 거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 종목도 엄청 많이 네. 오르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주주 환원 기대감이라는 건데 네. 사실 근데 떡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우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처럼 주가가 미리 올라갔습니다. 네, 네. 주주 환원 모든 지주사가 사실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냥 PBR 보고 이거 싸다 싶으면 수급이 왕창 유입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미 하셨던 분들과 혹은 군침 흘리시고 계신 분들 어떻게 갖고 좀 계신 생각해야 분들은 되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들어가시는 게 헷갈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순자산 가치 대비 했을 네. 때 할인율이 아직 여유가 있는가? NAV NAV라는 게 자회사 다 합쳤을 때 가치가 100인데 네. 이 가진 회사가 50이냐 70이냐 중요하잖아요. 네. 이미 70% 이상 받고 있으면 할인율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목에 찬 거고 네. 할인율이 아직 한 50 몇 프로 있다. 그럼 괜찮은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마이크 건드시면 안 네, 되시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재미없어. 아까 자회사가 잘 내니까 같이 간다. 이런 거 네. 있죠. SK 하이닉스 때문에 SK 스퀘어, 두산 에너비오 때문에 두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한화. 이렇게 사는 건데 이미 많이 해먹었죠.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보여요. 세 번째. 에너리스 목표 주가 괴리가 5% 10% 이내면 네. 건드리지 마세요. 5% 10% 이내면은 건드리지 이미 마세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무리 욕심 나더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SK 스퀘어가 거의 목표 주가하고 5% 갔을 때 그 SK 스퀘어 그 블락딜 뭐 이렇게 네. 나오면서 주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틀적으로 SK나 두산 같은 두산의 펀더멘틀 주식이 펀더멘틀 사업이 잘 되는 걸 본다면은 네.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두산 에너비오트 말고 두산 에너비오트가 두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두산이 반도체 하는 게 있어요. PCB 그 적층 동박 적층. 네, 네. 그럼 두산 아니면 CJ 올리브 영화되는 CJ. CJ. 예, 이런 것들은 그 자회사의 가치 말고도 CJ는 CJ 올리브 비상장 자회사를 흡수한다는 모멘텀에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은 대충 끝났는데 두산 자체의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업사이드가 있어서 네. 두 개 정도는 전체적으로 아직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주사 안에서는 네. 어쨌든 이런 뭐 정책적인 모멘텀만 가지고서 숫자만 가지고 올라온 기업들 말고 확실한 펀더멘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관련한 이슈가 있는 CJ와 두산 정도는 계속해서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단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한 저점 대비 5% 10%밖에 5%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업들은 아무리 욕심나도 참아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김장인 부본장님 모셨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네, 네. 증권사 리포트를 우리가 항상 봐요. 그러면서 그 목표 주가를 보는데 목표 주가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할 때 네,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 일단 주가의 어떤 기준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다음 기회에 얘기할 수 있는데 네. SK 이노베이션 리포트를 6월 19일 날 하나증권, 네, 6월 30일 날 한국투자, 7월 4일 날 유한따, 네, 7월 10일 날 IM증권. 네. 이 리포트의 흐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각의 목표 주가가 다 네. 달라요. 13만 원. 예.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최근에. 네네. 근데 6월 19일 날 하나 리포트가 나올 때만 해도 주가가 별로였을 겁니다. 주가가 10만 원이 채 안 됐을 네. 때예요. 9만 얼마일 때 네. 6월 19일 날 하나증권에서 나오는데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립. 중립. 그럼 어떻게 보자? 에이 재미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첫 번째, 중립이라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중립하면 안 보잖아. 네. 그 주가가 9만 몇천 원인데 TP가 12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나오고 리포트가 주가가 11%라고 당일날 왜요? 중립인데 내용이 뭐냐? 내용이 눈높이 상향, 아, 기대감을 단기 갖고 트레이딩 있었군요. 가능. 그러면은 근데 목표 주가는 안 올리고 네. 그다음에
바이가 아니야. 그건 뭐죠? 펀더멘털적으로 넘버를 뒷받침하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날은 10%밖에 안 하는데 6월 30일 날, 네. 6월 30일 날 한국투자가 나온 리포트는 똑같은 목표 주가인데 바이였어요. 네. 6월 30일 날 그날은 무려 25%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요.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6월 19일 날 중립 나왔을 때는 눈높이 상향했을 때 10% 올랐는데 30일 날 며칠 보름 뒤에 한국투자가 얘기할 때는 바이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네. 그때는 펀더멘털 개선 진행 중. 그리고 이유가 구체적이야. 배터리 출하 증가, 정제 마진 반등이 6월부터 강해짐. 네. 좀 더 구체화됐죠. 네. 그 전에 하나증권 리포트보다는 좀 더 구체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응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거는 100만 불짜리 얘기인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바닥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리포트가 아까 하나 중립이지만 긍정적으로 비쳤잖아요. 눈높이 상향. 두 번째 비슷한 게 나오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는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느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센스 있는 사람은 그거 보고 움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게 복창하잖아요. 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19일에 이제 한번 나왔을 때는 시장에 시그널을 던진 거고 네. 던져진 거고 30일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확실히 보고 애널리스트랑 있다. 비슷하지만 더 강화된 거. 이렇게 나면 그걸 본 사람과 안 보는 사람 다른 거예요. 그날은 25%가 아니고 10% 올라갔을 때 따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날 지나고 나서 따라 붙으면 안 돼. 봐요. 이렇게 나오니까 펀더멘털이 애매하니까 7월 4일 날 뭐라 나오는지 알아요? 7월 4일 날 유한따에서는 바이는 바이인데 목표 주가를 낮췄어. 주가는 물론 많이 올라갔지만 이날 3% 빠졌는데 어떤 유한따 뭐라 하냐? 올해 재무 부담. 현금이 5조 정도 부족해. 네. 그 주가가 빠집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IM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합니다. 뭐죠? 굉장히 SK이노베이션이 단기간에 리포트로 인한 주가의 좀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좀 과했네요. 핵심이 뭐냐면 바닥에서 의견이 달라질 때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바닥에서 두 번째 리포트. 뭐든지 두 번째 리포트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항상 네. 그래서 두 개 리포트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기업도 뭐 하나 더 네, 볼까요? LIG 넥스원. LIG 넥스원 핫하죠. 근데 LIG 네. 넥스원도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뭐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혼조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의견이 갈릴 때 이슈. 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된다? 조정받는다. 네. 주가가 다 빠졌는데 의견이 갈린다? 다 바이, 홀드인데 누군 갑자기 바이로 바꾼다?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LIG 네. 넥스원이. PR이 무려 40까지 올라갔어요. 40배는 유럽 컨썸보다 더 많았어요. 네. 그럴 때 리포트가 6월 16일 날 나옵니다. 네. LS에서 홀드 투자 의견이 낮춘 거예요. 주가는 목표 주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날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뭐라 나오죠? 또 홀드 나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KB에서.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예 찍어냈어.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도 가끔은 저도 좋은 이 리포트 주식이 아니다. 봤어요. 제가 이때 뭐라 그랬거든요. 이사 한번 오라는 게 아니고 이게 두 번째 홀드가 두 번째 나왔거든요. 네. 그날 이길 날 다음 날 11%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두 번째 리포트가 겹치면은 그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에서 바뀌면 내려가고 밑에서 바뀌면 올라가는 거고 구체적이면 반응을 다시 합니다. 이게 다 의미 좀 나쁘게 했잖아요. 근데 7월 1일 날 며칠 전에 NH가 얘기할 때 중동 지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네. 다시 두 번째 교보문고에서 뭐라 나오냐면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나 매수 적기인 주식. 이거는 또 이제 사라는 네.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7월 9일 날 나온 거는 7월 1일 날 리포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바인데 그리고 반응을 세게 했죠. 9% 올라갔잖아요. 네. 7월 9일 날, 7월 1일 다른 거는 7월 1일 날은 중동 지역의 뭐 수요 증가하는 거 7월 1일 날 리포트에는 이익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기 추정엔 변동이 없었어요. 어. 근데 7월 9일 날 나온 교보증권 리포트는 언제나 매수 적기인 주식 이렇게 허풍 친 게 아니고 이익의 전망이 다른 거랑 엄청 달랐어요. 네. 구체적으로 수적이 넘버가 한 50% 달라요. 앞에 얘기한 6월달 리포트하고. 네, 네. 그러니까 넘버로 들이미니까 주가가 반응을 한 겁니다. 숫자가 아예 왕이죠. 다시 뭐. 말씀드릴게요. 의견이 바뀌는데 위에서 올라가면 조정이고 네. 밑에서 하면 두 번째 리포트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을 뜨면은 파괴력은 세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왔으면 주가는 이미 갔다. 구체적이거나 똑같은 리포트가 연속으로 나오면 두 개. 삼성전자는 아직 그런 구간은 아니죠. 그거 아니었으면 그건 지켜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숫자가 사실 명확하게 나온다거나 HBM4 뭐 지금 레거시 반도체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이런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좀 충분 조건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될 갈 때가 수 되지 있습니다. 않았을까? 네,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제 될 때 됐는데 하는 그런 내용만 있지 확실하게 지금 숫자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못 박는 리포트는 삼성전자는요 안 나와요. 쌉니다. 싼 거는 북밸류 기준으로 싼 거예요. 네. 근데 어닝 기준으로는 안 싸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리포트를 보실 때 최근에 바닥권을 그러니까 내가 좀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다. 기존 주도주들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파른 종목은 좀 이것을 만약에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리포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신규 리포트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 주가를 돌릴 만한 시그널인지는 두 번째 리포트에서 또 확실하게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내용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만 가지고 한 번씩 시장 흐름 쫙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롯데홈쇼핑의 불황 속 돌파구 확인해 보겠고요. 남양유업이 유업업계에서 1위 재탈환을 했는데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패션이 좀 정체되고 있는 LF 글로벌과 신사업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도국 신현수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롯데홈쇼핑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전반이 어렵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반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성적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발표된 TV홈쇼핑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7개사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여기서 롯데홈쇼핑은 참여지수나 어떤 커뮤니티 지수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보였지만 전체 평판지수는 전월 대비 2.3% 감소한 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시장 점유율인데요. 롯데홈쇼핑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22.6%에서 2023년 21%, 그리고 올해는 20.5%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최근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롯데홈쇼핑의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TV홈쇼핑과 T커머스,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일로 이렇게 사업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총 매출은 1조 1,7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 가까이 감소한 금액이고요. TV홈쇼핑이 4%, 인터넷 쇼핑몰 및 모바일이 10.6% 감소한 반면 T커머스만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롯데홈쇼핑이 10년 넘게 안정적인 순이익을 창출해 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10년간 이 회사는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고요. 이는 단기 금융 상품을 상품을 잘 운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별도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홈쇼핑 업계 특성상 투자 활동 대부분을 이런 단기 금융 상품을 취득하고 또 회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네, 먼저 롯데홈쇼핑은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패션, 뷰티 등 고마진 특화 편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TV 홈쇼핑의 핵심 소비층인 506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어떤 오프라인 전략도 병행 중입니다. 실제 김창옥의 토크쇼에서 유명한 이 김창옥 씨를 섭외해서 숙박과 식음까지 엮은 그런 상품도 준비를 했었고요. 또 트로트까지 초청하는 그런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5060 세대의 그 주목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롯데홈쇼핑은 글로벌 유통사업 확대에도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내 브랜드는 물론 어떤 해외 홈쇼핑과 계약을 맺고 이를 현재 선보이는 형태입니다. 롯데홈쇼핑은 대만을 넘어서 연내 아시아, 유럽, 중동을 대상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롯데홈쇼핑의 앞으로의 또 얼마나 이 업황에 대한 개선과 또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여건을 만들게 될지 여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남양유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제 국내 분유 시장 쪽에서 선도했었던 남양유업이 다시 한번 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사실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펼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유업은 한때 이 유업계 시장을 이끈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1970년대에서 80년대 우량아 선발대회 후원과 불가리스 그리고 아인슈타인 우유 등 이런 히트 제품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요. 하지만 2013년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강매와 또 폭언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기업 이미지는 한순간에 좀 실추했습니다. 실제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이었던 2012년 매출이 1조 3,650억 원이었는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재 2024년까지 9천억 원대 매출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이익도 2013년 637억 원을 마지막으로 줄곧 해서 적자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행컴퍼니 체제 이후에 흑자 전환도 하고 내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행컴퍼니 체제 이후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에 인력 구조 조정 등 이런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이 이뤄졌고 또 기획, 인사, 마케팅, 영업 등 주요 인재들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집행 임원 제도와 책임 자율 경영 체제를 도입하면서 의사 결정의 속도와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남양유업은 2025년 1분기 기준 7,790억 원의 영업이익과 1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제품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만한 그런 환경은 마련된 것 같은데 최근에 남양유업이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헬시 플레저 요 트렌드를 좀 잘 반영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양유업은 기존의 대중형 제품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런 기능성과 건강함을 내세운 쪽으로 포지셔닝을 옮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자 설계 초고단백질 음료인 테이크핏 몬스터, 또 무가당 유산균 발효유인 불가리스 플레인 요거트, 또 30킬로칼로리의 저칼로리 식물성 음료인 이런 아몬드데이 언스위트 같은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상황이고요.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히 건강한 뿐 아니라 MZ세대의 어떤 헬시 플레저의 요소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남양유업은 이러한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소비자들과 좀 소통 방식도 꽤 적극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네, 과거처럼 일방적인 어떤 TV,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쇼핑 라이브, 또 SNS 쇼폼 콘텐츠,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서 이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남양유업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체험형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실적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션 기업 이야기 LF 소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LF도 최근 좀 눈에 띄는 그런 전략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라이프스타일 종합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사례는 드문 만큼 전략의 배경과 또 실행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S가 이렇게 전환을 추진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패션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버티기 힘들다라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LF는 오랫동안 이런 트렌디하고 캐주얼까지 그 고급 신사복이랑 또 아웃도어 등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국내 패션 시장이 좀 침체돼서 이 구조적 저성장에 빠졌고요. LF도 이런 실적 둔화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LF의 매출도 감소세에 있고 순이익도 연평균 29% 이상 줄어드는 등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그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던 이 닥스키즈 매장도 이달 말에는 모두 철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모델이 유효하게 되지 않은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LF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존 패션 부문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또 신생 브랜드 육성. 두 번째는 아예 비패션 사업의 육성 전략입니다. 우선 대표 브랜드 헤지스의 경우 올해로 25주년을 맞아서 중국, 대만,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에 이어서 인도와 중동 시장까지 진출을 꾀하고 있고요. 또 사내벤처 출신인 던스트는 최근 3년간 매출이 3배 성장할 정도로 계속해서 크고 있기 때문에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20여 개국의 수출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뷰티 브랜드인 아떼 또한 일본 큐텐 입점을 시작으로 동남아, 유럽 진출을 진행 중입니다. 네. 해외 공략과 또 새로운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패션 쪽에서의 재도약을 또 꾀하고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아예 패션의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의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식품 쪽도 그렇고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 존재감을 꽤 키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LF는 비패션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품 부문에서 LF푸드는 사나이 모노키친, 크라제, 한반 등의 브랜드를 통해서 이 가정간편식, 프리미엄 외식, 또 수익식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규식 부회장을 LF푸드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이 조직적으로도 식품 사업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요. 일본, 유럽 등 이 수입선의 다변화와 현지 투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금융 부문 역시 주목할 만한데요. LF는 코람코 자산 신탁 인수를 계기로 이 리츠와 신탁, 자산 운용 영역에서 수익 기반을 구축했고요. 올해 1분기만 봐도 전체 이익의 34.9%를 금융 부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션 그룹의 이미지가 좀 강했었던 LF가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외형을 좀 넓혀가는 것에 있어서의 좀 인상적인 변화는 있기는 한데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전략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LF 관계자는 패션을 통해서 축적된 이 브랜드 매니지먼트 역량을 이 다른 생활 문화 분야에 적용해서 전방위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밝혔고요. 또 대표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신생 브랜드의 강화, 또 식품, 금융 등 이런 비패션 부문의 내실화를 다지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더 이상의 안주는 없다라는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다변화된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LF 소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보도국 신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양시장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3% 오르면서 3,182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대 하락한 797선에서 하락폭이 쉽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낙폭 꽤 깊습니다. 2%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고요. 반면 오늘 SK하이닉스는 1%대 그리고 현대차와 KB금융은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주들은 좀 견조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를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현재 HLB, 파마리서치 등의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에코프로 그룹주는 1%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주들도 다 오른다라기보다는 ABL 바이오는 오늘장 5%대 하락 전환을 했고 또 젠백스의 주가는 5% 상승, 케어젠도 11% 급등하는 등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장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매수세를 코스피에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금융투자와 오늘 연기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1,200억 원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계속해서 사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360억 그리고 외국인은 800억 원대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꽤 팝니다. 1,800억 넘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나서며 2,300억 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까지 얼마나 많이 코스피가 좀 버텨낼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코스닥은 더 이상 낙폭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